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7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몹시 날씨가 더웠는데 지금에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조금은 선선해졌다.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찍어봐야 시사 정치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거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원래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여기 바깥에 있는 들에 나는 식물 이런 것도 경쟁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경쟁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짐승들도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자로 말하면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다. 다툴 경제 싸움이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적당한 경쟁, 뭐이든지 적당해야지 너무 극한으로 가면은 탈이 난다는 얘기죠. 적당한 사람들의 경쟁은 발전을 창출하고 도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극한으로 간다는 얘기죠. 극한으로 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모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은 창무자에다가 방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칼을 갖다가 이제 찌르려고 하면은 방패를 맞고 이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죠. 모순 원리라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까지 가요. 아주 치열하게 되면은 국제사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국제사회도 옛날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1940년대 태어났습니다. 40년대 50년대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아봐야 한 3, 40만 정도 될까 말까. 정확한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서울에도 개발이 안 돼요. 서울이 지금의 지금의 시골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도 아파트가 없을 정도의 시대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날 끝났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날 거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초반에도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완전 시골이에요. 그때는 치열한 경쟁이 없었죠.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강릉 출신입니다만 강릉에 가끔 가봅니다. 밤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가 20톤 30톤을 시골에 갖다가 버려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지금 추적을 해서 고발하겠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잖아요. 쓰레기 산, 나라마다 쓰레기 산입니다. 버릴 데가 없죠 이제. 그리고 극한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요 정도 될까 말까, 3, 40만? 모르겠어요. 정확한 인구는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덜하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서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점점 실력을 쌓아서 점점 튀어 올라가야지만 강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의 뭐 초등학교 6학년 그 산수 수학 정도 실력이면은 수능까지도 통과가 됐던 시절입니다. 점점 치열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남한성에 있는 식물, 동물, 사람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 모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의 원리라는 게 창 모자에다가 방패순이잖아. 창을 찌르면은 방패를 갖다 막겠다. 그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 가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뭐 우습게 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다. 죽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에도 해요.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에. 이빨도 지금 못 닦고 지금에 옷도 못 입고 넌닝구 사수를 그냥 넌닝구 노인이 지금 유튜브를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점점 치열하면은 혼자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이게 사람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사람이 좀 인구도 적을 때 서로 만나면은 반갑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우리 집 와서 한 끼 인심도 좋아가지고 우리 집 밥도 먹고 야 우리 개하자 모임하자 뭐하자 사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사회 전체가 공동체로 이어지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는 조직 인적 조직 단체도 넓게 보면은 전부 다 그 공동체입니다. 이게 극으로 가면은 모순의 원리에서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대가족지대라는 건 전부 다 없어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무역협정, 무역을 서로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상호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 하던 시대는 사람이 적고 국제사회가 치열한 경쟁이 없을 때 잘 이루어지던 그런 국제 자유경쟁 시장 체제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에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관세 그 정치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
경제 자유 경제 시장 경제 국제 시장 경제 시장의 원리가 아닙니다. 변형됐죠. 그러나 그것도 왜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을 가지고 들고 남아 가지고 세금으로 이제는 각자 나라가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대로 먹겠다.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생국가법이 생긴다. 우리 지금 사회에 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천잖아요. 사람의 경쟁이 치열하면은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사회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패권 경쟁이 생기고 너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많이 떨어져서 살지 못하고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게 돼 가지고 우리 위에 있다.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그 동생이나 삼촌이 잘 되고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잖아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 속담이 경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잘 살게 되면은 시기를 하고 투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말하자면은 적당할 때는 경쟁이 투기가 그렇게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인간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인심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국제사회도 극과 극으로 간다.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량 부족도 오는 것도 극과 극으로 갑니다. 뭐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식량,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 파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가 폭등,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 곳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모순의 원리에 의한 극과 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사회나 이 인간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점점 허물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없고 서로 사이가 좋고 국제사회도 좋을 때는 여러 가지 협회라 국제협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시골에 뭐 개 모임이라든가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우리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많았죠. 옛날에 우리 농촌에는 저 살았지만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게 전부 다 작게는 봤을 때는 미시적인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거시적인 공동체도 국가고 그런 인적 그런 거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맞지 않는 게 없죠. 거의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후도 점점 고온이 되잖아요. 고온이 점점 되면은 사람만 더워서 온열 질환 환자가 생겨서 죽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벼농사 사람이 뭐 먹고 사는 식물 있잖아요. 그것도 자라지 못해가지고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흉년이 드니까 채소값 올라가, 수박값 올라가, 농산물 올라가, 여기 올라가. 저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수입해 오는 것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재미나게 하고 또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100살 가까이 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생물 세계도 균형을 이루면서 삽니다. 적당할 때는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뭉쳐서 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서로 인심을 나누다 보면은 마음이 좀 나쁜 사람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순화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 대비 의료 수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의료 지향적인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의료 지향적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지향주의로 간다. 그게 뭐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대 이과에 나온 공대 출신 지상주의로 가게 사회 구조가 돼 있고 그렇게 형성돼서 견인되고 이과 공대 출신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부유층의 상위 랭킹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입니다. 잘 사는 랭킹 순위가.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나라의 도 중국처럼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공대 출신, 이과 공대 출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업 발달, 그다음에 공업을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무기도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개발, 컴퓨터 개발, 로봇 개발 이런 거 개발하는 거 공대 출신이 다 하잖아요. 그 중국에서는 국가 지상 목표가 공대 출신 사람들의 국가 지상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과 지상주의로 국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교가 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렇게 많이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내가 그 텔레비에서도 봤습니다. 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가를 매년 그 연말에 발표하는 그 생활 그 표준 물가 상승률과 똑같이 올려야 됩니다. 계속 의료 수가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의과 출신 지향주의 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에는 공대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알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잘 살아요. 전부 다 중국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전부 다 공대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그 미래 먹거리는 바로 그 전자공학, 인공지능 이런 공학 계열이 미래 지향적 먹거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의 그 국가 지향을 국가 목표 지향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과 나와서 이과 나고 공대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 골치 아파서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나와봐야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돈벌이도 없고 취직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갈 필요 있느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열풍입니다. 이과 공대에 나오면은 앞으로 잘 살게 된다.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애당초 인구가 많은데도 또 그런 그 국가의 그 국민들이 그 선망하는 그 국민들의 열망 그 의도를 잘 반영을 해서 국가 목표도 그 방향으로 갔다 하는 것은 중국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 저도
사 먹습니다. 옛날에 한 3년 전만 해도 그 검은콩, 보리쌀 이런 거는 4kg에 만 얼마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보리 4kg짜리가 25,000원, 30,000원 합니다. 옛날에는 한 3, 4년 전에 사 먹었는데 4kg 겉보리쌀 10,000원이면 샀어요. 지금에는 택도 없습니다. 20,000원 이상입니다. 전부 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 비싼데 정부에서 그 가을에 그 추곡 수매를 해가지고 쌀이 남아들어 창고에서 보관하는데 보관료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는 그 정부미를 방출했잖아요. 쌀값이 오르고 잡곡이 오르고 하면은 그걸 좀 방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농축산 농축산부 방출미라고 이제 포대에다가 해가지고 국가에서 쌀이 많이 오르면 방출하겠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 50년 전만 해도 정분비가 방출이 됩니다. 쌀값이 좀 오르면 정분비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 농민들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안 올랐으니까 미친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겠죠. 뭐든지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농사가 안 돼요. 올해만 해도 생각해봐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질러 녹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어느까지 그 재난 선포를 해가지고 그 수해 천연재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과제로 대두가 돼 있어요. 지금에는 국가에서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바다 물도 높아가지고 해조류도 광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병들어서 다 없어. 해산물도 비싸, 농산물도 너무 고온이라서 질렁 녹아.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또 비가 많이 와, 돌풍이 심하.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재난 선포를 해가지고 보상하기에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나라가 먼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재난이 점점 심하게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좀 보상을 하는 것도 줄일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강하고 고성장을 하고 그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점점 높아지고 고성장을 해야 세금도 많이 걸어들이고 재정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것이 또 재분배가 돼가지고 복지 정책으로 많이 또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가 났을 때 많이 보상을 해가지고 완전 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버겁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지나친 지금의 그 환경 파괴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한 환경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책임 그 범위를 보상하는 범위를 법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의 합당한 부합한 얘기예요. 제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전부 다 뭐 토네이토고 뭐고 해가지고 지진이고 뭐고 전부 다 뭐 풍수 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 세계 나라가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100% 복구를 해줍니까? 못합니다. 그걸 줄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 탕감을 하는 것도 줄여야 한다.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재해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환경이 좋아서 예전처럼 그 정도는 국가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 장사가 안 되는 영세업자들은 잘 돈을 빌려서 갚는 사람들은 100% 탕감을 해주는 제도를 그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국가도 지금 살아남기 힘든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따져보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지하자원이라는 것이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게 많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자연 재해라든가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살아남기 좋지요. 그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국제 공개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삼남한상이 탄생되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미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땅에서 나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만 먹고 다른 나라는 먹을 권리가 없다. 그것을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국제 지하자원 공개념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전 세계 100억 가까이 되는 인구는 전 세계에 있는 땅속에, 지구에 있는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은 모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지하자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봐서는 사용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원래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조물주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만치면 내 나라, 이만치면 너 나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나라가 만들어졌지요. 맨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대륙을 발명한다고 그러잖아요. 발견이라고 합니다. 전세에 땅 뜬 거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면적이라는 게 딱 정해져서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이 없는 그런 지구촌에 있는 땅이 하도 넓어서 주인이 없는 것도 많았다. 그러니까 대륙 발견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죠. 그런 건 발견이죠. 발명은 아닙니다.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은 발명이고, 있던 것을 몰라서 찾아내는 것은 발견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인구수가 작았기 때문에 어디 넓은 땅이 있는지 없는지 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여기저기 주인이 없는 땅이 천지니까, 넓고 인구도 적으니까. 제가 1950년대 살았을 때, 초는 1955년도 60년대 살았을 때는 강릉에 제가 농촌에 살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때는 아파트라는 게 서울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살아요. 땅덩어리가 천지니까. 농사만 지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농사도 또 잘 돼요. 그때는 재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공기도 아주 빵빵하고 물도 좋으니까, 공이라는 거 없으니까 개울물을 갖다가 그냥 퍼서 먹어요. 우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네 우물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네 우물 하나 있는 걸 전부 다 옹기 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서 먹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길러서 먹을 필요 없다. 우리 집은 내가 뒤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물을 받아오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밤에 잘 때는 저 위에서 뭐 빨래하고 뭐 더러운 물이 이런 거 내려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가가지고 뒷내가에 가서 물을 떠서 길러 먹어도 우물가 물보다 더 낫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상수 물 안 먹어도 더 깨끗합니다. 지금의 상수 물보다 더 깨끗해요. 요즘에 생수 받아 먹잖아요. 저도 한 30년 전만 해도 생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생수가 더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생수라는 게 없잖아요. 지하수가 전부 다 오염됐기 때문에 1000m, 2000m 안반수에서 나온다는 그런 지하수도 전부 다 오염이 100%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해산물이 생산이 안 되는데 땅속 아무리 깊은 데 가도 물이 깨끗할 이유가 없죠. 요즘에는 생수를 차라리 먹는 것이 정말로 깨끗한 생수는 힘들다. 차라리 나라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포화 상태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환경이 파괴되니까, 환경 파괴가 되면은 모든 것이 환경에서 전부 다 여러 갈래로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렇게요. 그게 이제 무섭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각자 도생이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전부 다 그 해체된 홀로 사는 나라, 홀로 사는 인간, 홀로 사는 나라. 우리가 군인으로 말하자면 나고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그런데 이제 적합한 얘기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우습고 제가 무슨 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갖다 앉혀놔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자연에 비하면은 나약해요. 자연을 극복하고 그나마 이 동물들 세계에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산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완전 100% 극복한다는 건 힘듭니다. 자연이 완전 파괴돼 가지고 자연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자연이라는 게 그 회복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그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지진이고 태풍이고 바람이고 40도 50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 그 원인이 다 있잖아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은 사람은 결국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공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구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의 80억이라고 하잖아요. 90억, 100억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이라 해가지고 줄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이 작동을 하게 돼요. 아, 사람을 많이 나면 안 되겠구나.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죽겠구나. 이걸 이제 인간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종족 번식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무리 장전을 해도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1950년대 40년대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넘어나서 탈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요즘에는 농촌에, 옛날에는 농촌에 가면 인심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인심이 옛날에 농촌 인심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다,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너무 말하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공자가 얘기한 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4대 성인이라고 그러면 공자까지 들어가는데, 그 성인들이 몇천 년 전에 포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중용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에 있는 지하자원, 석유, 천연가스, 모든 것이 있는 것은 아껴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땅속에서 끝없이 석유가 솟아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무를 하고 절제를 해라. 그게 중용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속담에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펑펑 쓰면은 저 사람은 돈 쓰는 것이 물 쓰듯 한다. 그게 이제 낭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낭자가 물결 낭자입니다. 흔해 빠진 게 물밖에 없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물도 부족해서 못 먹잖아요. 몇천 년 전에 성인들이 그 앞날을 내다봤다는 얘기, 그걸 갖다가 성견지명이라고 해요. 몇천 년, 몇만 년을 앞을 내다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사회가 전쟁을 해도 살아남기,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 만일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가 전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전부 다 전 세계 땅을 다 차지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설정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땅을 다 가지고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없다. 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석유도 그냥 가다가 철철 쓰고 여기 쓰고 가서 바나나도 있으니까 거기 가 살고 여기 살고 그러니까 5천만이 흩어져 사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서도 애를 낳고 저기서도 애를 낳고 빵빵빵빵빵 낳으면서 또 인구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끼리 또 다투게 됩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는 싸우지 않지요.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경쟁해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5천만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차지하시니까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은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보다 더 인구가 많다. 그러면 이제 집안 싸움이 나는 것처럼 또 분열이 일어나서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 이름이 김기동이니까 김기동 왕국의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자체가 분열이 되면서 지금의 사는 국제사회처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자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국제사회 같이 똑같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전 세계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지 않은 이상 적당한 인구, 알맞은 인구수, 개체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에도 개체수가
알게 모르게 자연 섭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시계 같은 데는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옛날에 그 자연 상태가 좋았을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천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 잡아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호랑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거는 먹이사슬이라고 해서 있고, 우리가 자연 섭리라는 것은 이제 자연 섭리도 그 자연 순리라는 그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 본능, 자연 섭리의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모든 동물에서 가장 지능이 발달한 최고 경지에 있대 해가지고 영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다가 영장동물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동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영장이라고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장동물이라고 합니다. 먹이사슬이 없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사람을 잡아먹고 또 다른 동물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람도 먹이사슬이 있었어요. 한때는 호환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물어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머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물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합동으로 전부 다 호랑이를 몰살시키고, 그러다 보니 그 먹이 사슬이 없어졌지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먹이 사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많이 잡아먹은 그때를 호환이라고 합니다. 그 호랑이 호자에다가 근심 한자 씁니다. 호환이 있을 때에는 그게 이제 동물의 먹이 사슬이 사람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는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1920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울면은 이 호랑이 왔다 하면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칩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순사가 왔다 이러면 머리를 울다가 딱 그쳐요. 옛날에 우리 일본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의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얘기죠. 그런 옛날에 호랑이가 먹이 사슬을 하던 그 기능이 없어지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수가 증가하게 됐죠.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되고 보면 상당히 먹이 사슬이 차라리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다, 그것이 하나의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날씨도 덥고 그리고 하도 말이 많잖아요. 모두 어떻게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그게 나라 탓만 하지 말아야 된다. 국제 탓만 하면 안 된다. 나라 탓, 내 탓, 나라 탓, 국제 탓, 다른 나라 탓,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적절한 인구수를 유지하지 못한 현재 이 재앙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 결과 모든 것이 줄어든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먹거리도 점점 없어진다. 점점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그 자연 파괴에서
나오는 여러 갈래, 그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농산물, 그 농작물 흉년이 든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 없다. 국제 간의 갈등, 알력, 전쟁이 생긴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자살률이 많다. 모두 이런 사회, 국제사회, 국가사회의 현상들이 그 환경에서 전부 다 파생, 갈라져서 전부 다 나와서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물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게예요. 지금의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지금의 인구 감소가 안 되는 이상, 환경이 복구 안 되는 이상 이런 일은 점점 심하게 됩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40도가 아니라 50도, 60도까지도 올라간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는 한 40년, 50년 정도 됩니다만 그때 한 50년 전에 제가 한 60년 전에 올라왔을 때는 서울에 에어컨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형 아파트를 5층까지만 지었더라고요. 그때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5층까지 지금 이렇게 여름철에 나가 보면은 에어컨이 드문드문 그 베란다에 있습니다. 그때 다 나가 보면 보이잖아. 밖에 나가 베란다에 쳐다보면은 그때는 30도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32도만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에어컨이 없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때는. 온열 환자로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조금 좀 선선해졌잖아요. 8월 7일, 8월. 요 정도 아무리 덥다 해도 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에어컨 안 사요. 그럼 베란다 가보면 다 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있는 집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없으면 죽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에어컨을 사요. 그만큼 환경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